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조관희 선생님이 30몇 번째 정확히 기억을 못하신답니다. 아무튼 쿠폰 베이징 빅볼을 걷다의 특별한 기념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잠깐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콘서트를 맡은 제가 인사를 드리겠군요. 사회를 일부 사회를 맡은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먼저 이 보통 베이징 빅볼봉을 걷다를 내용을 가지고 잠시 살펴본 동안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만든 이 소통을 소재로 한 동영상 촬영이 한 약 4분 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부 순서가 마칠 때 대규모 경품 방출이 사실 그 번호표 가지고 계시지요? 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청난 경품이 저자 선생님이 직접 모으신 풍류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서 협찬한 큰 거질의 플라스틱까지 포함한 것들을 어쨌든 나중에 택배로 배송을 해드릴 만큼 무겁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는요, 선생님께서 쭉 취미로 배워오셨던 플라멩코 클래식 기타 연주를 또 특별히 연주한 분을 또 모셔서 함께 연주를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보통 베이징 빅볼봉을 걷다라는 이 책 자체가 매우 독특하죠. 되게 흔히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아주 특별한 분야이기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선생님께서 이 책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가요? 이 준비하신 기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책 준비 시간 물어보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해온 작업 일환으로서 이제 뭐랄까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라서 딱히 먼저 그만두라고 이야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 중국 여행을 시작한 게 2001년부터니까 한 15년, 16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을 거의 다 돌아갔다고 해도 이제는 뭐랄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본 거는 베이징하고 그 다음에 마리장성 그리고 중국의 이제 오지 이쪽을 좀 많이 돌았습니다. 그게 이제 베이징을 간 거는 제가 96년에 처음 갔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제가 좀 개념 없이 그냥 돌아다녔었던 거고 베이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연구할까요? 돌아보자 생각했던 거는 2002년부터입니다. 2002년 가을에 그때 제가 한 3개월 정도 장기체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진을 시작해서 국경 사진만 한 4만 장 정도 지금까지 찍어왔고 그리고 국경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인문지리적인 그런 소개들이 별로 없어서 그거를 이제 내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물어보셨면 15년 정도 걸렸다고 봐도 15년이면 간단히 한번하고 거의 절반 변화가 보입니다. 그동안에 다니시면서 이 베이징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베이징을 소재로 한 사진이 가능합니다. 정도. 가령 1층에서 쓰인 그 포토 사진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베이징을 돌아다니는 어떤 그 사진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다들 이렇게 시작을 하듯이 주요 관광지 유명한 어떤 그 중마라고 하는 징계 그런 데를 이제 인상 깊은 그런 욕지 같은 데를 중심으로 다녔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것이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끼워보잖아. 그걸 이제 다른 말은 뭐라고 그러죠? 이제 포포 필리아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센스 오브 플레이스라는 말도 쓰는데 장소 그런 장소에 대한 사랑 이런 거죠. 그들의 애정 이런 걸 느끼려면 사실은 골목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골목은 그냥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쪽에 있는 어떤 그 지하철역에 내리면은 그날은 거기서부터 그냥 양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누비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 후속 사진 중에서도 제가 조금 이렇게 유심히 찍은 거는 문이었어요. 여기 그 표지에도 지금 이게 문을 찍는 건데 이 문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색다른 느낌으로 와닿았거든요. 볼품 없고 낡고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근데 저는 또 다른 어떤 매력이라 할까 그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그게 이제 시기 좀 일찍 나왔는데 올 가을 정도에는 포토를 주제로 해서 사진전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제가 이 문이 되겠죠. 처음에 바람 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글쎄요 몇 장 정도 찍었을까요? 수동이라고 해서 그걸 따로 떼어서 세워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 말을 쓸 때 이게 어려워요. 네, 제가 따로 그 여쭤본 이유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을 보시면 그 사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많은 만큼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색감 뭐 물론이고 그 소재들을 보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눈길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기분을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역시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만큼의 사진에서 골라진 거죠. 수백 가지 사진들을 지금 이 책에 실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 질문인데요. 그 베이징 말고도 과거에 보시면은 보면 그 교토도 다니셨고 여기도 걸으셨고 요즘은 또 제가 듣기로는 또 서울도 또 이렇게 걸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연장 선상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왜 그 대세토라는 말이 좀 유행했었죠. 베이징, 서울, 도쿄 한중일 세 나라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조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하고 베이징은 뭐 그렇다고 치고 도쿄가 일본의 수도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도는 맞죠. 근데 실제로 일본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일본의 그 수도로서 도쿄보다 더 오랜 동안 수도였기 때문에 교토거든요. 역사의 어떤 그 이래라든가 영향을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토는 1000년 정도 수도였고 도쿄는 누가 알다시피 1000년 조금 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본의 수도는 오히려 도쿄보다는 교토다. 우연한 어떤 기회에 그래서 뭐랄까요 장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교토에서 1년 정도 살면서 똑같이 베이징에 살듯이 교토 시내를 다 누비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사실은
대세도가 아니고 대세, 저는 일단 영어부터 대세도라고 생각하고 새 도시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만들었는데 일단 베이징하고 이제 교토는 지금 한 번씩 나왔죠. 나온 거는 이제 서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등장미시 어둡다고 제가 더 오랜 시간 살았던 이 서울을 이제 비로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 1년 정도 하면은 어지간히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 학교를 되게 이제 이 도심 안에서 나왔거든요. 종로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안 다녀본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어때요? 왜냐면 그런 어떤 그 소위 이런 데는 찾아가는 사람, 일부러 가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칠 뿐이죠. 그냥 자기가 일상을 보내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지금 서울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공부 진행 중이시긴 한데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떻습니까? 그 일본의 교토 그리고 한국의 서울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중국 베이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차이점을 혹시 느끼신다면 어떤 점을 또 이 보통의 교류가 뭔지 차이가 있겠죠. 또 일단 한중일이라고 하는 그 나라 국가적인 어떤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로 인해서 뭐 문화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차이점보다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공통점을 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어떤 그 계획 도시를 만드는 그런 도시들이 아니고 일단 이미 기백 년 정도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형성 과정을 거친 그런 도시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도성의 어떤 그 도성을 만들게 된 그 기본 원리는 같은 거죠. 육아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서 그리고 어떤 그 문헌적으로도 같은 그런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토 같은 경우는 이 교토 사람들은 그 교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교토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그 별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낙양이에요. 낙양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아시아 삼국의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북망산을 누가 가봤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북망산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장안에 화재가 되고 있다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안이라든가 낙양이라든가 이런 곳은 그 뭐랄까요? 뭐 중국에 있는 어떤 도시라기보다도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중국의 어떤 그 문화적인 영향 하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어떤 관념적인 수도였던 거예요. 관념. 낙양 그러면 수도. 그래서 실제로 이 교토를 이렇게 보시면 교토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넓이는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도 광주 정도만. 그리고 그게 이제 철저한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거리가 맨 남쪽에서 가장 남쪽에서 가장 북쪽까지 거리가 15km 정도밖에 안 돼요. 15km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자전거로 충분히 갈 만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교토에 있으면서 거의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교토를 그런 이제 그 뭐랄까 찾아갈 때는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어떤 그런 그 이점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다닐만 하다는 거죠.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가장 먼 데가 15km 안 되니까. 그런데 가봐야 왕복 30km는 그냥 가벼운 운동하는 정도. 그런데 이 교토를 이제 5구역으로 나누는데 그거를 낙양이라는 명칭을 써서 가요. 그래서 락동, 락서, 락남, 락북 그리고 가운데가 락중이죠. 그리고 그 도심의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일반 버스는 220엔인데 그 버스는 100엔짜리예요.
관광용으로 짧은 버스 다니는데 그 버스 이름도 라쿠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락양한테 그 락을 일본 말로는 그냥 라쿠라고 읽는데 라쿠 버스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또 도시의 어떤 그 배치랄까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봐도 거의 대부분이 기본 원리는 똑같은 어떤 그 중국의 경전에 의존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거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대 어떤 모습만 볼 때는 또 다른 측면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연원을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아시아 3국의 그 오랜 여론을 가진 도시로서 세 곳을 봤을 때 공통점이 많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후통 앞으로 보겠지만 후통과 같은 그런 요소가 가령 서울 같은 어디일까요? 후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냥 그 일반 명사를 말하면 골목이죠. 골목인데 북경만 후통이라고 그러죠. 다른 도시들은 후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에 그러니까 중국어는 이제 다른 수많은 도시가 있겠죠. 그런 도시들은 다른 용어를 써요. 일반적인 어떤 골목이라는 용어를 쓰고 보통은 베이징의 골목만 후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후통이라는 말에 또 그 어원을 따지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게 이제 원나라로 들어갑니다.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역사하고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베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의 정식 수도가 된 게 원나라 때문이죠. 이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수도였던 적이 있긴 하지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요나라하고 금나라인데, 요나라,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식 수도는 아니었어요.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들 근거지가 따로 있었죠. 북쪽에. 근데 내려와서 남하에서 중원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수도는 너무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수도 비슷한 의미로 지금의 베이징 서남쪽에 위치한 그 지역에다가 이제 조성을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식 수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정식으로 제1수도로 그 확정된 거는 원나라 때입니다. 보통이란 말도 몽골어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고 베이징의 보통만 부르는데, 그렇게 보자면 사실 보통이 별게 아니고 그냥 일반 도시의 골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을 예를 들면 피마골이 있겠죠. 대로 그 뒤에 있는 그런 그 작은 골목들. 실제로 그 서울도 그렇고 교토도 그렇고 그 도시를 도심의 어떤 그 지도로 갖다가 이제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실빛들처럼 골목들이 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왕래라든가 또 동립 이런 거를 따지고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골목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부르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골목길인데 후통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명칭으로 불린다는 것은 아마 또 그 당시 혹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어떤 인식이 아마 깔려있지 싶은데, 선생님 어찌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선생님께서 근 15년 동안 베이징을 다니면서 그 후통을 걸으면서 이렇게 보신 것들을 사진으로 많이 남겨보셨는데, 우선 잠시 그 사진들로 구성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후통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이루시면서 그 말이 눈에 들어오고 했던 것이 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실을 좀 보면 그 운과 사실은 그 안팎으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담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베이징을 살고 있는 장사미사들이죠. 근데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후토 베이징 그런 곳이 없다라는 책에는 모두 8개의 장에서 10명의 친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인물을 선택하신 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인물들 아니면 800년 동안 이게 역사가 한 800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달에 쓰여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굳이 뭐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인물을 놓고 뽑았다기보다는 장소에 맞춰서 뽑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살았던 그 인물들을 거꾸로 찾아서 쓴 거라고 하는데 일부러 인물을 뽑은 거는 딱 한 사람, 노신이었어요. 노신 같은 경우는 이제 북경에 있었던 생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든가 이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노신은 제가 일부러 그런 거 뽑아서 봤지만 나머지는 그냥 그 지역이라든가 그 중요한 그 지역 어떤 뭐랄까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은 그 19세기 말에 변법운동이라고 하는 걸 했던 그랬던 그 강요웨이라는 사람이 북경에 와서 그 사람은 이제 집이 거기는 북경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서울에 와서 우리식을 말하는 서울에 와서 이제 기거할 때가 있어야 될 텐데 물론 옛날에도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것 기능을 대신했던 것이 회관이라는 게 있었죠. 그 동향 회관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그런 회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 강요웨이가 그 기거했던 그게 제가 2014년에 갔었는데 거의 철거하기 직전이었어요. 지금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벌써 제가 다시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미 그 동네가 다 철거해서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건물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책을 보고 다른 책에서 이제 그걸 보고 일부러 찾아갔던 건데 같이 철거되기 직전에 찍어. 그게 상당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회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많은 그 부속 건물들이 있는 거죠. 거기 그 안에 막 그 구경을 다니는데 이게 처음엔 몰랐어요. 생각 없이 남아있구나. 얼른 찍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 안에 뭐 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일대가 상당히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뭐 그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는 그런 걱정이 걱정으로. 근데 아무튼 그게 제가 마지막 모습을 찍어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면 아마 그 일대가 다 철거가 돼서 지금 그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이게 빌딩이 몇 개 들어섰을 거예요. 그게 조금 기억입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현대 도시들은 우리가 다 특히 좀 오래된 도시라면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의 피막골도 그렇게 해서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목자와 같이 그런 옛것에 대한 그런 향수나 하신다면 또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또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또 것과 상충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게 그 연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그냥 감상이랄까 뭐 이런 정도만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논의를 요약하면은 도심이 좀 오래됐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겠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옛날에 어떤 그런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가운데 뭐 적당히 절충해서 인도화시키는 것이 옳겠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논리죠.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북경 베이징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무교동이 재개발되기 전 우리 여기 그다음 동창 알지만 짚고 들어가지 짚고 먹어 다니다가 무교동 뒤에 극장 뭐죠? 극장 뭐라고 그러더라? 극장식 식당 그런 게 있고 그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허름한 그 식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단골집으로 잘 갔는 데는 주유소 곳이었는데 술이 있는 곳, 그 주유소가 아니고 술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주유소라는 그런 아주 허름한 아주 싸게 그냥 찌개 하나 끓여서 소주하고 막걸리 먹던 그런 골목이었죠. 거기를 이제 다 밀어버리고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보다시피 그냥 큰 빌딩들이 다 들어오는데 북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경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후통이라고 하는 것은 8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인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일상이 굉장히 불편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거기는 그 후통에 있는 집들 거기는 묘하게도 우리 옛날에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집집마다 화장실이 따로 있지 않고 공동 화장실 구역마다 많습니다. 강이 있어요. 불편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불편하죠. 집에 있는 거 그리고 공동 화장실을 꼭 나가야 한다는 거. 또 하나 문제가 요즘 먹고 살만해졌잖아. 중국에 발전했으니까. 거기 이제는 이제 마이카 시대가 차를 어떻게 하나. 낮에는 어디 간다고 치고 밤에는 그걸 이고 살 수는 없잖아. 근데 골목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런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 자체가 좋지가 않거든요. 위생적으로나 이런 볼 때. 욕실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걸 생각하면 외부에서 그냥 우리 이런 식으로 관광객의 시선을 볼 때는 이게 참 옛날 정치가 있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편한 곳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당연하게도 그곳을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그 방식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약간의 한계인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구동이 있으면은 어느 구역을 어떤 일정 구역은 보존 지역으로 이제 묶어두는 거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개발을 제한하는 그런 구역이 몇 개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하는 거. 그래서 후통을 2002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사진 찍고 다니는데 옛날에 나온 책들을 보고 제가 그냥 어떤 자료가 없이는 안 되니까. 근데 거기 나오는 거기 설명되어 있는 북경에서 이렇게 가장 좁은 골목이다, 후통이다. 갔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이미 철거가 된 거죠. 그런 거를 제가 옛날에 나온 책들은 이미 많은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 그걸 보고 하시면은 실제로는 그 자리에 그런 골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 사실 그게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덧붙이자면 사실은 지금 후통의 어떤 그런 재개발 통해서 없어지는 게 그런 도심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원래 모습의 훼손일까요? 아니, 제가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진짜 이 북경을 좀 더
뭐랄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서 안 사실은 북경이 가장 크게 훼손된 것은 50년대였습니다. 50년대에 1949년에 49년 10월 1일 그때 중화인민공화국이建国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게 10월 달이죠. 그리고 1950년이 되니까 6월 달에 또 큰 사건이 벌어지네요.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무관하지 않았잖아. 49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사실은 나라를 세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국민당을 뭐 타이완으로 이렇게 쫓아내고 상위주의 정권에 들어섰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삼척군인 영광. 온 나라는 몇 년 동안의 내전으로 다 피해지고 뭐 공장 시설이고 뭐다 없고 뭔가 좀 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보려고 했더니 그 옆에 나라가 또 전쟁이 났네. 거기에 참전한 사람하고 또 굉장한 그 경제적으로 피해를 봤어요. 그거를 이제 50년 중반에 한번 수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숨을 좀 돌리고 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시 계획을 제대로 이제 세울 수 있었던 건데 그때 방안이 뭐였냐면 두 가지 방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원래 도심을 보존을 하고 따로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북미 지역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죠. 올드 시티를 내버려 두고 따로 짓는 거죠. 그런 방식을 원래는 제안했었는데 공산당 지도부가 지휘부가 완전히 그걸 무시하고 다 없애버리자 해서 북경에 있는 성벽 다 없앴죠. 뭐 어마어마한 것들 대부분 문들을 다 없앴어요. 교통이 방해가 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 사람들도 통통하는 거예요. 그때 없어진 분은 다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 서울 성벽을 다시 쌓고 있듯이 중국 사람들도 지금 그걸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길 안 먹어갖고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새로운 어떤 도심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지적했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동물원장입니다. 북경 동물원. 그 동물원에 있는 그 지역을 일대를 개발해서 거기를 그 일종의 뭐랄까 뉴시티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그걸 지금 다 부숴놓고 다시 만들자니 돈도 돈이지만은 의미가 없잖아. 지금 우리나라 그 남대문이 그렇죠? 남대문이 국보인가요? 새로 진 건데 불타버리고 그런 무슨 그런 문화재적인 어떤 의미가 별로 없잖아.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 당시에 그 50년대 그 훼손된 그 북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아파. 차라리 요즘에 뭐 보통 개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비하면 별 얘기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생각했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시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유학을 갔다면 이게 혹은 가능할 수 가능성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 서울에서 나가서 또 자란 중초 중고등학교 다 대학까지 다니시면서 이 서울 이 구도심을 다 다녀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그 경험이 그 안목이 형성됐고 그것이 아마 베이징이나 교토든 외국의 그런 큰 도시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형성되지 않았을까 혹은 남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까지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보통이 선생님과는 참 필연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께 그 통은 어떤 공간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생님의 삶과 이 통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그런 큰 관련점이 있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해서 내가 꼭 저기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기보다는 지나고 생각해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막 끌려와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행을 하고 이제 그런 모임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은 것도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건데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또 다른 모임을 소개를 했는데 그 모임도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15년 정도 되는 모임인데 작은 그 웹사이트 하나를 홈페이지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자 해서 그게 벌써 15년이 됩니다. 2001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우리 뭐 이런저런 걸로 한번 해보자 하는 가운데 하나가 여행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런 여행을 한번 갑니다. 그 여행이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잠깐 우리 제가 좀 소개드리자면 여기 사장님이 와 계시는데 녹색 세계 우리 저 이경환 사장님 그때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15년간 저 양반하고만 저는 여행을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뭐 워낙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던져만 주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그런 정도가 됐는데 그때 시작을 하는 그 여행이 어떻게 보면 그냥 여행을 간 거죠. 그 다음에 처음 간 게 어디냐면 상해 갔어요. 상해하고 뭐 소주 빨리만 갔죠. 거기 3박 4일이었던 걸 그런 기억을 하는데 3박 4일 돌고 그때 끝났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5년, 16년째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돌다 보니까 중국을 거의 다 돌았어요. 딱 하나만 빼고 해남도만 빼고 다 돌아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저런 느끼는 바가 있어서 뭐 베이징을 봐야겠다 또 베이징하고 소통을 좀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저도 이 베이징 전문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원래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거는 중국 소설이 제 전공이고 그리고 초기에는 그쪽만 공부를 했던 거죠. 중국 소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지, 서유기, 사대기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청나라때 소설 이런 것들을 십몇 년 동안 하다가 어느 순간 여행 비슷하게 돌아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또는 주위에서 저를 이렇게 찾는 걸 가만히 보니까 중국 소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중국 소설하고는 그걸로 저를 찾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 역사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을 하다가 어떤 한마가 있어서 뭐 길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국 역사 방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같이 써보니까 교재가 마땅한 게 없어갖고 교재를 썼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그 교재가 오히려 유명해져갖고 중국 역사 그러면은 다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제는 뭘 했는 거 아니에요? 오마이스쿨이라는 그 온라인 그 강의하는 그런 데서 중국 역사 12강좌를 그 온라인 강좌를 찍었습니다. 녹화를 한 거죠. 앞으로 좀 많이 좀 왜냐면 이게 인쇄를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역사 전문가가 되어버렸네요. 1년에 제가 이제 강연 요청을 뭐 몇 번씩 받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국 역사 얘기 좀 하잖아요. 제가 시작은 분명히 중국 소설 뭐또 시작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뭐 업적 이런 업적들도 냈고 심지어 한국 중국 소설학회 회장까지 지냈는데 그거는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역사 전문가가 됐듯이 여행도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중국을 다 다닐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한 사막도 가고 알타이 산맥까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알타이 산맥? 우랄 알타이 뭐 이런 국어 시간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것들을 봤겠죠. 근데 그 알타이 산맥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알타이 산맥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뭐랄까요? 그 인터넷에서 쓰는 그 아이디 같은 거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 말로 아모르는 사랑이고 파티는 운명입니다. 운명이죠, 운명이. 제가 이제 그렇게 연관해서 딱 세 개를 쓰는데 아모르 문디하고 그 다음에 호모 미아토. 아모르 문디는 세계에 대한 사랑이죠, 세계.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호모 미아토르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
작사를 하고 했는데 이게 중국에도 이제 소문이 났네요. 중국에 이제 학교가 있으면은 요즘에는 이제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같이 가니까 전에는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그 여행을 이제 혼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학회가 중국에 학회가 열리면 그거만 가기가 좀 그래서 여행하고 엮어서 여행 끝난 다음에 끝날 말미에 학회를 참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햇볕에만 그거 흘리고 그리고 이제 뭐 양복 뭐 이런 뭐 정장 같은 것도 준비를 못 하죠. 그냥 여행 가는 그대로 가야 되니까. 배 나가는 큰 거 배우고 나타나면 중국 선생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한테까지도 여행 다니는 거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일을 안 뜨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누가 시켜서 했으면 그렇게 못했죠. 제가 좋아서 이렇게 좋았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항상 저 자신한테도 이제 다행스럽다. 이게 나한테는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사정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좀 안 돼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다행히도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좀 다행스럽고 고맙게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학을 공부하셨었는데 문학이 담고 있는 것이 결국 사람의 삶이겠죠. 그 삶이라는 것이 이제 길을 가다 본다면은 큰 길도 있고 잘 닦인 길도 있고 지금 보시는 홀토모 같이 좁고 작은 골목 길도 있으신데 좁고 작은 길일수록 더 소소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 속에 이제 삶이 더 짙게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들을 지금부터 발견하셨고 차단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의외된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그 경험을 뒷받침하고 있는 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의 난 스스로는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품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도 뒷골목을 대상으로 끄집어내어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사람의 삶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충분한 훌륭한 하나의 매체로서 저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실려있는 많은 사진과 그 사진의 생생함만큼 사람들의 삶이 잘 전달될 것 같고 또 그 책에 담겨있는 만큼 담겨있는 선생님의 긴 세월 동안의 그 노력 다 가치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자상하게 말씀을 잘 서예자의 운문에도 불구하고 잘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런 자리를 만든 입장에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끝내야 되고요. 사실은 제가 책을 몇 번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30몇 번이라고 하는데 이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처음 해봅니다. 남들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얘기도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출판 기념회나 아니면 이런 콘서트를 가본 적도 없는 거 같아요. 남들 하는 게 뭐 그런 데를 굳이 찾아갈 만한 그런 이유가 그런 게 없었는데 경험도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사실은 책을 이렇게 내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제 주위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뭐랄까요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사람의 어떤 이런 어떤 업적이랄까 일 같은 거를 해보면 그 한 사람의 어떤 그걸가 있고 항상 보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에 요 책을 내면서 사실은 뭐 내용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뭐 그간에 냈던 책들 가운데 이게 뭐 대단하게 좀 뛰어난 책이라서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출판사분하고 얘기하기 하다가 마침 이런 또 공방이 좀 만들어집니다. 이게 5월 3월 달부터 이제 이게 정식으로 개관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벤트를 한번 하자. 왜냐면 이제 이게 이 공간에 좀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맥없이 그냥 하긴 좀 그러니까 이번에 책 나온 김에 그러면 그걸 엮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 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그 인연이 있고 아는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일일이 다 만나려고 그러면 이것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자리 만드니까 좀 쉽게 한꺼번에 이제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뭐랄까요? 제가 그동안 여기까지 그 공부해 오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제가 방금은 이제 뭐 사장님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이 공부했던 우리 후배들도 있고 이제 같이 또 이제 서울 다들이 같이 하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엮여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항상 보면 저는 주위 분들한테 고마운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뭐랄까 제 마음을 좀 전달할 필요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이것만 하고 끝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 강연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엮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제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아니고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을 바꿨어요. 바꿔서 운이 참 맞아오는 생각하는데 2년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또 어떻게 어느 식당을 막 가다 보니까 단골이 되고 그 단골 식당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뭐 스페인에서 기타를 공부하고 있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 들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니까 졸업을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지금 플라멩고 기타를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제가 이제 불러서 뭐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플라멩고 기타 뭐 알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잖아. 오늘은 정말 굉장히 이거는 다른 데서 사실 여러분들이 접하기 어려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또 음악도 같이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뿌듯한 뭐랄까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또 하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해야겠네요. 제가 번호표를 하나씩 받으셨죠? 다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게 뭡니다. 굉장히 큰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이나 마찬가지죠. 그냥 와서 비번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가방을 채워갈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만 원보다도 커야 되는데. 가격으로 따지기에는 그렇고요. 두 가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몇 개를 내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출판사 쪽에서는 책들을 좀 몇 개 내놨는데 굉장히 큰 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갈 수가 없을 정도. 그건 나중에 택배를 보내드리니까 나중에 기대를 좀 하시고 자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1부는 이제 이 정도로 끝내고 한 10분 정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음악회는 6시간 10분 정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